자, 중대부고 사회문제탐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6강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2주차의 마지막 수업이자 대단원 1단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사회문제 탐구에 앞서서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다져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탐구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지켜야 될 연구자의 윤리적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연구 대상자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될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연구의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지켜야 될 연구 윤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연구 윤리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죠. 즉,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탐구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연구를 할 때는 많은 윤리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른바 이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과학적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연구자가 지켜야 되는 10가지 윤리적 요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령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이루어졌던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 사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 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한 일간지에 실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잔혹한 인체 실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맨정신에 가능했었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과학적 실험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치러졌었습니다. 여기 그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푸른 눈동자를 만든다며 파란색 물감을 눈에 주사를 했다라든지 사람들의 피를 서로 바꿔서 넣는다라든가 뭐 쌍둥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외과적으로 접합을 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죠. 그런 이제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실험이 자행된 이후에 이른바 전후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과학적인 목적의 실험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될 윤리적인 원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뉘른베르크 강령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 뉘른베르크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뉘른베르크 강령은 모두 10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갖춰야 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뭐 실험이 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험을 할 때는 불필요한 고통과 치매를 피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뭐 어떤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험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 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6조부터 10조 중에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실험으로 감소되는 위험이 문제의 어떤 이제는 그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한테 할 수 없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7조의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9조라든지 10조 이러한 내용들도 연구 대상자의 인권 존중과 관련하여 뭐 좀 눈에 띄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는 뉘렌베르크 강령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른바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밀그램의 소위 말하는 이제 복종 실험 연구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너무 유명하죠. 그 짐바도르의 스탠포드대 감옥 실험 연구. 이런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어떤 이제는 고통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목적의 연구라고 할지라도 이 연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사회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구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강해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사회문제 탐구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대상자와 관련해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문제 탐구의 대상은 아무래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이 보장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하니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전에 내용을 알리고 연구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연구 윤리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밀그램의 복종 실험과 관련된 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만약에 밀그램이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한테 부당한 어떤 지시를 할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권위에 따라서 얼마나 복종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연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하는 연구의 어떤 내용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솔직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할 건데 당신이 이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줘 버리면 부당한 지시에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저항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전에 연구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원래 연구하고자 했던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좋은 연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서 사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 후에 반드시 동의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철저하게 좀 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 중에 수집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은 막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막 생각만 해도 고개가 막 절레절레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 환경이라든지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막 공개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 지역별 고등학교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이런 걸 한다면서 여러 지역의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이제 성적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논문에다가 어떤 지역에 A 지역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 3학년 애들은 되게 공부를 못하더라. 성적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
이러한 정보를 논문에다가 실명으로 그대로 공개해버리면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이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겠죠. 에이, 어떤 학교 애들은 공부 되게 못한다더라. 라는 식의 어떤 이제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는 그 활동 환경이라든지 이름과 같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비공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를 이제 우리는 사생활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겠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이 그 연구 과정에서 입을 수도 있는 뭐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연구자는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위험 요소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최소화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를 줄여야 되겠,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왜곡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를 이제 우리는 연구의 정직성과 진실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는 솔직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그 원하는 바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막 조작하거나 바꾸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안 한 걸 한 것처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슬쩍 쓰는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때는 이제 그 고위공직자 그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걸 반드시 거치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걸어왔었던 어떤 길이 낱낱이 막 파헤쳐지죠, 그렇죠? 뭐 과거에 어떤 이제는 뭐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파헤쳐지는데 이때 이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학력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썼던 이제 논문들이 많이 그 어, 어떤 대상에 그 논의의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막 논문 표절이 뭐 후보자가 10명이면은 막 7, 8명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이 어떤 정부에서 이제 그 고위공직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제 위장 전입 기록 정도는 뭐 있어야 되고 세금은 좀 덜 내도 되고 남자라면은 뭐 군대는 안 갔다 와야 겨우 이제 비로소 그리고 이제 논문 표절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이제는 뭐 그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소위 이제 4대 필수 요건이다라고 하는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그 정도로 어떤 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태도가 있기도 했었죠. 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표절은 지적인 절도 행위죠.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한때 우리나라를 이제 큰 충격에 빠뜨렸었던 그 황우석 교수의 그 체세포 복제 연구 이런 것들이 없던 자료를 갖다가 막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는 그 연구 조작은 바로 이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위반한 행위 이걸 이제는 정식 용어로는 연구 부정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연구 부정 행위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영어로 이제 줄여가지고 FFP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만들어내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날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는 그 fabr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갖다 그 데이터의 수치를 막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즉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거나 이제 조작하는 행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fals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인용 표시 없이
무단으로 슬쩍 가져다 써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제는 그 도용하는 행위, 플레이저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표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형들이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연구의 윤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의 목적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를 촉발해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그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좀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극대화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제시된 네 가지 사례에서 연구자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선 사례 A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례 A에서는 어떤 연구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의도에 맞출 의도로 어떤 이제는 그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했어요. 그렇죠? 응답이 적게 나온 학교의 대답을 빼버리고 나머지 두 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치 이제 새로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 이제 우리는 연구의 정직성 그리고 진실성이 유지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연구의 정직성과 진실성이 유지되지 못한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B. 여기서는 어떤 연구 윤리가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실험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때 연구의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폭력적인 게임에 장시간 노출되는 바람에 대단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제시문에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조치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어떤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연구 대상자의 인권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C. 어떤 연구 윤리가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네. 타인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꼈었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렇죠? 표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연구의 정직성과 진실성이 유지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D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연구자의 개인적 호기심 때문만으로 어, 연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어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연구자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례 D 사례에서는 연구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떤 이제 공적인 연구비를 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죠. 막 자기 필요한 거 쓰고 연구하고는 상관없는데 막 썼단 말이죠. 이거는 어 사회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어긋난 행위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성실 의무도 저버린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뒤에 활동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러한 이제 사례 A, B, C, D에서 나타나게 된 어떤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